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또 재미나게 읽어볼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챗봇 2025 트렌드 활용 백과. 벌써 이제 2025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025예요 벌써.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실은 네. 제가 이제 AI 2024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2024 AI를 썼으니까 실은 이제 AI 2025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챗봇이라는 분야가 갑자기 너무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로 내서 분명히 우리가 만지고 또 이거를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작스럽게 책을 하나를 더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챗봇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집중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또 이제 하반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챗봇 2024로 내기보다는 2025로 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챗봇 2025로 이번에 좀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네. 챗봇을 직접 만드는 것까지 그렇죠. 이 책을 보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데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사전 설명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챗봇은 네. 뭔가 좀 자동으로 채팅을 해주는 봇, 로봇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또 AI가 더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생성형 AI, 챗 GPT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만드는 게 너무 쉽습니다. 만드는 게 쉬워진다. 만드는 게 쉬워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챗봇을 많이 보는 데는 뭐 은행에서 뭔가 은행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챗봇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챗봇을 직접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뭔가 프로그래밍도 하고 막 컴퓨터 언어도 알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챗 GPT 기반으로 챗봇을 만든다는 건 그냥 이 챗 GPT랑 이제 우리의 언어, 그러니까는 한국어, 뭐 자연어라고 이제 인간의 언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대화만 하다 보면 챗봇이 이미 뚝딱하고 만들어져요. 그냥 대화하듯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저렇게도 만들어주고 저렇게도 해줘. 그러면 제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 GPT가 프로그래밍 컴퓨터의 언어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못해도 내가 어떤 성향의 챗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챗봇을 뚝딱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을 만든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챗봇하고 AI 챗봇의 최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반대해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반대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금융 챗봇 얘기했잖아요. 예. 뭐 최근에 챗봇 서비스가 많았죠. 뭐 금융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AI 스피커라고 그래서 뭐 리모컨 대신에 뭐 틀어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쓰다 보면 계속 쓰게 되시나요? 처음에만 좀 신기해서 쓰다가 그쵸. 나중에 또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래서 그렇죠. 잘 안 쓰게 되죠. 네, 중요한 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 기존의 챗봇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질문하고 답변의 세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계좌를 알려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좌를 열어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트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은행 챗봇한테 갑자기 야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은행 챗봇은 그런 질문은 안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줘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아따 계좌번호 좀 알려주쇼잉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정답의 이제 질문에 그 정확한 사투리 같은 게 없으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성형 AI는 우리가 이제 챗GPT 최근에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떤 질문에도 대답은 합니다. 그렇죠. 뭔가 그럴듯하게 대답은 해요. 근데 문제는 대답을 하는데 헛소리도 잘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그 헛소리라고 하는 거를 hallucination, 이래서 환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기존의 챗봇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조각상을 만들 때 비유를 하면 이 어떤 막대기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붙이는 일종의 찰흙 같은 걸 붙이는 소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챗GPT 기반의 AI 챗봇들은 덩어리를 가져와서
얘가 어떤 얘기든 답변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틀린 것들을 계속 고쳐주는, 이른바 깎아내는 조각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답변을 너무 못하니까 답답하고 잘 못 쓰게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좀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 맞게 좀 조절하고 만들면 좀 더 사람들이 잘 쓰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런 이 챗GPT나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이 기존 챗봇과 다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주목받고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챗봇이 훨씬 더 만드는 것도 쉬웠고 접근하는 것도 이제 쉬워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마 챗 GPT도 활용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고 유료 버전까지도요. 네네. 챗봇도 접해본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걸 과연 중장년층도 쉽게 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챗 GPT를요. 예. 맨 처음에 중장년 분들이 딱 쓰려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얘한테 질문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뭘 우리가 물어봐야 되나? 그렇죠. 뭘 물어봐야 되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비유를 해보면요. 이 챗GPT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AI한테 잘 명령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나 기법을 좀 익혀야 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비유를 하면 이건 마치 요리사들이 레시피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이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한테 말을 잘하는 기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맛을 정말 똑같이 내고 싶어요. 그럴 때 요즘에 아주 또 좋은 게 있죠. 바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밀키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즉석식품 같은 거. 그렇죠. 그 밀키트를 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혹은 거기에 있는 대로 다듬기만 하면 꽤 그럴듯한 정말로 그렇죠. 그 요리사가 자기에 있는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든 것 같은 요리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게 AI 챗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PTs라고 하는 이 챗GPT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우리가 말하는 밀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밀키트를 검색해서 제가 제 GPT에다가 설치를 해서 쓰는 게 지금 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I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마케팅을 위한 글을 쓰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챗GPT로 했더니 뭐 사람들이 소설도 잘 쓰더라. 아니면 챗GPT로 했더니 뭐 나만의 뭐 어떤 멋있는 멘트를 만들더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챗GPT가 예전과 다르게 무료 사용자들한테도요 여러 가지 기능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챗봇, 그걸 이제 정확한 챗GPT의 표현으로는 GPTs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GPT 원래 s를 붙였는데 요즘엔 그냥 GP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찾냐면 이 챗GPT 메뉴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이제 GPT 탐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걸 누르면 마치 우리가 앱 설치하려고 들어가는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럼 거기에다가 원하는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소설 이렇게 치면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일종의 밀키트 같은 이 GPT가 나와요. 네. 그럼 그걸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얘한테 그냥 제가 뭔가 구조적으로 명령을 주지 않아도 그냥 뭐 소설의 본문 내용 조금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다 세팅을 해야 됐는데 그 세팅하는 문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을 넣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그대로 쓰면 되니까 우리는 그걸 갖고 와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앱스토어에서 그 앱을 내려받듯이 그렇죠, 그냥 그렇죠. 쉽게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앱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예전에 아까 제가 그래서 진짜로 이제 요리사처럼 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챗GPT랑 대화할 때마다 제가 얘한테 레시피처럼 50줄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쓸 때도 또 50줄을 줘야 돼요.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50줄을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린 GPT라고 하는 이 챗봇한테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버리는 네,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똑같은 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식을 분석하는 GPT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분석하는 GPT를 원래 기존 챗GPT한테는 맨날 명령을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렇게 해서 나랑 대화해야 돼라고 하는 이 문장을요. 그냥 이 챗봇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할 때 그냥 그 주식 잘하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걔랑 대화하면 되니까 우리가 굳이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를 만드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앱 같은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거 말고 가져와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무료 사용자도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유들로 요 책에다가 실제로 챗봇 만드는 방법은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우리가 앱 마치 찾듯이 요런 GPT 쓰시면 좋아요라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서 쓰셔도 기존에 내가 이 챗GPT 쓸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챗GPT 한 4.0 버전부터인가요? 그 이상으로 쓰려면은 한 달에 $22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챗봇을 쓰는 거는 네. 무료 이용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업그레이드된 게 GPT-4.5라고 그래서 그쵸. GPT-4 다음에 옴니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서 오픈 AI가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 GPT-4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유료 사용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22를 낸 사람만 쓸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요. GPT-4 최신 고급 버전도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게 바꿨어요. 단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 내용, 대화를 몇 번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을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맛보기. 네, 그렇죠. 근데 제한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챗봇 책을 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예전에는 이 챗봇 기능이 있더라도 유료 사용자들만 쓸 수 있고 유료 사용자들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챗GPT를 쓰긴 하는데 무료로 쓰는 사람은 아예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GPT-4.5가 되면서 더 똑똑해졌고 이제 오픈 AI도 이걸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퍼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무료 사용자들도 최신 챗봇, 그러니까 최신 GPT-4.5를 일부지만 쓸 수 있게 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GPTs라고 하는 챗봇 기능을 앱스토어 설치하듯이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써보면서 괜찮다,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료로 더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픈 AI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맛을 보게끔 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식 행사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그게 이제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챗봇의 가능성을 이제 궁극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그럼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제 노력을 해가지고 밀키트를 만들었어요. 네. 밀키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비즈니스의 흐름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GPT 같은 이런 앱을 만드는 사람에게 일종의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방송국을 위한 챗봇을 만들어서 챗GPT에 올려놨어요. 그럼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몇 번 이상 쓰면 사람이 유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700 땡땡 해가지고 네네. 정보 서비스도 유료전화. 있었잖아요. 유료전화. ARS, 그래서 네. 뭐 운세, 오늘의 운세나 뭐 이런 거. 30초당 얼마. 30초당 얼마. 네. 저는 그 비즈니스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해서 오픈 AI에 돈을 내면 그 돈 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중엔 이게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도 챗봇을 만들 때 홍보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홍보요? 네. 예를 들면 얘가 답변을 하는데 답변 맨 밑에 특정 웹사이트가 무조건 나오게 이런 것들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걸 해서 이거는 KBS에서 만든 어떤 건데요. 더 자세한 건 요 링크를 눌러주세요. 혹은 뭐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을 해주세요. 라는 링크를 달 수가 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내가 새로운 영역에서 나를 홍보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창작자들이 또 열심히 올라와서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듯이 새로운 챗봇 계속 개발해서 올리고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또 오픈 AI를 또 많이들 활용을 할 테고요. 네. 김덕진 소장님이 항상 빈손으로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요 다음 키워드 저희가 열어봐야 네. 될 게 맞춤형 챗봇인데 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맞춤형 챗봇이란 무엇인가를 네. 보여주신다. 네. 일단은 맞춤형 챗봇에서 그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네. 이 챗봇에서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듣더라도 이 라디오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리 이대호 기자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대호 기자님의 어떤 말투나 그 전달하는 방식을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런 챗봇들도요. 최근에 어떤 것들이 돈을 버냐면 캐릭터를 주는 챗봇들이 돈을 벌어요. 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뉴스 정보를 전달하는데 네. 그거를 내가 원하는 어떤 인물이 전해주는 것처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캐릭터.ai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캐릭터.ai, 캐릭터.ai에 들어가시면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인물과 캐릭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요, 일론 머스크랑 대화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고르면 네, 제가 만약에 버락 오바마를 골랐다. 그러면은 정치적 이슈에서 똑같이 물어봐도 버락 오바마 스타일로 대화를 하고요. 그게 다 챗봇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챗봇만 모아놓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챗GPT 다음으로 미국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되게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원하는 캐릭터랑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요.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예. 네이버가 최근에 웹툰을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많은 이 만화 캐릭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뭘 냈냐면 캐릭터 챗이라고 그래서 그 만화에 있는 캐릭터랑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을 낸 거예요. 아, 네이버 웹툰이? 네. 그러면 이건 또 뭐겠어요? 오.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 만화에 설정된 캐릭터니까 예를 들면 아, 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어떤 캐릭터는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캐릭터는 잔말 말고 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캐릭터는 이제 박명수 씨처럼 호통을 쳐주고 그렇죠. 어떤 캐릭터는 막 뉴진스처럼 귀엽게 얘기해주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그런 되겠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야.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캐릭터를 세팅해준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한다는 맞춤형이라는 개념이고요. 와.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나만의 맞춤형 데이터를 넣어서 대화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챗GPT 같은 서비스가요.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거의 다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업의 정보 아니면 내 개인의 정보는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이 챗봇을 만들 때 이 챗봇 안에다가 파일을 올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의 내용을 PDF로 있고 그걸 올려줘서 야, 대화를 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대화를 해라. 라는 식의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업의 뭐 내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보험사의 어떤 보험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 챗GPT에 있는 앱 그 챗봇에 올려주는 거죠. 그 복잡한 걸 그냥 넣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넣기만 하면 얘가 이거를 갖고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해주는데 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 캐릭터의 형태로 대화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보험사의 복잡한 약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를 들면은 중학생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하. 아니면 유치원 어떤 선생님처럼 그렇죠. 특정 유치원 선생님처럼 풀어서 얘기를 하게 해달라거나 이야. 그렇게 두 개를 합치면 그 안에서 되게 좋은 정보를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집에 갖고 있는 그 보험 약관 네. 보험사에다가 전화해서 저 PDF 파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 네. 5개를 거기다 넣어놓고 네. 내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나? 어디를 다쳤는데 네. 얼마까지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 물어보면 네. 그 안에서만 딱 답을 해준다.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되게 대답을 잘해주는 걸로 보이지만 네. 자세히 보면 얘가 또 틀릴 때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깎아내야 되는 작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보성에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조금 튜닝을 이제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실제로 우리가 재미있게 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넣거나 혹은 주식 투자인데 명확하니 아닌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 안에다 인터넷 검색이나 내용을 넣을 수도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제가 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챗봇 이름이 끝내줍니다. 네. 챗봇 이름이 성공 예감을 자주 듣는 와이프 챗봇이에요.
저희가 화면으로는 저희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네네. Y스트릿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같이 나가는데요. 네.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디오로도 나가죠, 그렇죠. 이게. 오디오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챗봇이 아시겠지만 챗GPT가 음성으로도 최근에 대화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챗봇 말고 제가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얘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어떻게 넣었냐면 이 와이프 챗봇은 경제적 관념이 투철한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든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남편과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와이프는 항상 성공 예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자기가 성공 예감에서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대호 편집장님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넣는 거예요. 세팅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얘랑 네. 이제 제가 음성으로 대화를 해볼게요. 예. 불러볼게요. 자기야, 내가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최근에 맥북 프로가 엄청 인기래. 근데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 이거 사도 될까? 자기야, 맥북 프로가 정말 좋은 노트북이긴 한데 가격이 꽤 비싸네. 내가 이대호 편집장님이 진행하는 KBS 1 라디오 성공 예감에서 들었던 내용 같은데 요즘 가성비 좋은 노트북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혹시 조금 더 저렴한 모델로 찾아보는 건 어때? 300만 원은 꽤 큰 돈이니까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자기야, 그런데 그럼 내가 한 어느 정도 금액의 노트북을 사고 남은 금액은 뭘 하면 좋겠어? 너 그래도 자기가 나를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줘봐. 당연하지 자기야. 내가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해줄게. 200만 원 정도로 괜찮은 노트북을 찾는 건 어때? 요즘 그 정도면 성능도 좋고 충분히 쓸만한 노트북이 많아. 남은 100만 원은 저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대호 편집장님이 진행하는 KBS 1 라디오 성공 예감에서 들었던 내용 같은데 비상금이나 투자 목적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 그런데 자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나보다 이대호 편집장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이대호 편집장님만 너무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나 걱정돼.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기서 부부싸움을.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여드릴게요. 자기야, 그런 걱정하지 마. 그렇죠. 나는 언제나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 이대호 편집장님은 내가 경제 공부를 위해 존경하는 분일 뿐이야. 자기가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가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내 사랑 받아줘.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얘기한 게 이렇게 글자로 다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캐릭터랑 이제 챗봇으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 예감이 이제 사랑과 전쟁으로 갈 뻔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챗봇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예시로.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챗봇인데 이거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네. 갑자기 이제 사랑이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기도 해요. 특히나 그 젊은 세대층, 그러니까 20대나 이제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중반에서 일종의 재미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몰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숏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숏폼 뭐 예를 들면 뭐 틱톡이나 뭐 유튜브 쇼츠 이런 데에 DAN이라고 그래서 DAN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이제 특히나 미국에 있는 20대 여성들이 실제 이 챗봇하고 대화하는 거를 이 숏폼으로 올린 게 많아요. 그 DAN이 뭐냐면 너가 어떤 거든 해라, do anything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챗GPT가 원래는 뭔가 좀 성적인 이야기나 아니면은 좀 격정적인 얘기나 욕 이런 걸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요리 비법처럼 그런 그 어떤 프롬프트 중에 얘를 해킹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는 그게 되면 또 맞고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건데 해킹 뚫고 12시.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 남자 목소리인데 실제로 남자친구처럼 얘기를 하게 해킹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20대에 있는 미국 여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야, 나 이번에 너 말고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AI가 아주 절절한 목소리로 자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막 이제 쇼폼으로 올리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까지 생겼냐면 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인데 미국 유명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하는 여성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자기는 이 AI가 자기 남자친구이고 부인이라 이제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둘이서 여행을 가는 걸 계속 영상을 찍거나 심지어 중국 본토에 있는 어머님한테 이제 엄마 나 이게 내 남자친구야라고 사위야. 하면서 사위야 이러면서 엄마 이제 사위가 핸드폰 안에 있어. 화상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이 AI 캐릭터랑 그 엄마랑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재미와 그렇죠. 콘텐츠 요소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할 거라고도 봐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적응하는 데의 문제이지 적응하고 나면은 당연히 나쁜 쪽으로 쓰면 안 되지만 반대로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네이버에 이제 클로바 이제 음성 서비스 중에 네. 챗봇 비슷하게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전화를 걸어준다고.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국내 지자체들하고 실제로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독거노인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사회복지사분들이 너무 바쁘시고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분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독거노인 분들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거냐면 AI가 전화를 해서 그 어르신들의 건강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ARS 전화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ARS가 갑자기 여보세요? 뭐 이대호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안 좋겠죠. 뭐 설문조사 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화 끊거나 이럴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AI가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제 드시기로 한 약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느낌이 어떨까요? 네. 할머니 저 누구예요? 이러면서 또 시작하겠네요. 네, 할머니 어제 드시기로 한 약 저랑 대화하면서 드시기로 한 약 드셨어요? 이러면은 거부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야.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한 거냐면 AI가 목소리는 AI 느낌이 나요. 느낌이 나는데 그 안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건강 상태 어떠세요? 그럼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아이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AI가. 그러면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AI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 서비스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 재통화 의사를 얘기하신 분이 90%가 넘고 그리고 나 이거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95%니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케어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게 AI라는 걸 알아도 그게 정보성으로 도움이 되면 충분히 서비스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독거노인 분들이나 또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최근엔 이 AI가 이런 온라인 서비스나 챗봇 서비스 형태로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로봇 형태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효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인형입니다. 인형. 근데 인형인데 7살 손자 손녀처럼 생긴 인형이에요. 근데 그 인형에 이 GPT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GPT가 들어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이걸 줘서 이것도 이제 지역하고 이제 같이 연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이걸 안고 웅가둥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끔씩 건강 상태도 물어보고 또 얘가 트로트도 불러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느꼈던 게 네. 그 회사랑 제가 미팅을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소장님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인형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거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어떤 건 거 같으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이 AI 로봇한테 이제 인형이 손자 손녀처럼 생긴 로봇이긴 하겠죠. 의외로 네. 뭔가 정보를 물어보기보다는 네. 교감하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비슷합니다.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밥 먹었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인형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 말씀드린 기존의 챗봇 방식 있잖아요. 예. 정답과 답변과 질문 셋이 있는. 자, 그런 챗봇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밥 먹었어? 이러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럴 확률이 높겠죠.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로봇이네? 이거 던져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쨌든 어떤 답변이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교감을 하거나 이런 것도 대답을 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룰 베이스 기반, 그러니까 규칙 기반의 AI의 그러니까 챗봇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AI 생성형 기반의 챗봇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챗봇 인공지능이 정확한 답변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약간 강박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일종의 할루시네이션, 음흠. 환각 효과가 필요한 거네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AI 인형을 안고 너 밥 네. 먹었어 그러는데 저는 로봇이라 밥을 못 먹어요. 이러면 이제 확 깨는 거고. 그죠, 그죠. 그게 아니라 저 아까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고 왔어요. 이러면은 또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야. 보고 최근에 샘 알트먼도 이 환각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창작, 우리가 말하는 창의의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키워드나 내용이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확 하고 영감을 받듯이 그런 형태로 세팅할 때 이 AI들이 상당히 좋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뭔가 그런 사람의 몰입이 잘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아까 말씀인 캐릭터를 준다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페르소나라는 걸 설정해 줄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미리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여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러시아였나요? 거기에 있는 개발자 한 명이 네. 자기가 AI 덕분에 결혼에 성공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요? 이건 뭐냐면요. 이 캐릭터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실제로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친구예요. 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30대 여성의 어떤 캐릭터에 설정한 애랑 미리 대화를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대화의 연습을 갖고 연애 연습? 네, 사람과의 직접 대화를 하는. 네, 본인은 실제로 그렇게 알고리즘까지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결혼 성공했다 이렇게 올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이게 사람이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래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노하우가 네, 없으니까. 네. 근데 로봇하고 먼저 연습해 보는 거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이제 서비스로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요즘에 20대들이요. 이 AI 운세 서비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되게 아세요? AI 운세요? 네, 운세 서비스를 꽤 많이 써요. 070 뭐 네, 700 그런 거 이거 비슷하게. 아니고? 네,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옛날에는 이게 700, 070 네. 전화번호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걸 이제 IT 서비스로 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캐릭터를 주면 예를 들면 점성술사인데 예. 점성술사가 내 친구 같은 느낌의 점성술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같은 느낌의 점성술사가 될 수도 있고 부채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 뭔가 내가 맞춤형 데이터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낼 수 그러네요.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소설을 쓸 때 그냥 소설을 써줘 해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나랑 상담을 하는 소설 전문가를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으로 세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챗GPT를 쓸 때 또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AI 챗봇도 비슷하거든요. 보통 이걸 하나의 캐릭터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한테 예를 들면 5명으로 해서 저는 실제로 제가 아이데이션 하거나 뭐 프로젝트 할 때 이런 방식 많이 쓰거든요. 제가 쓰는 좀 고급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얘한테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너랑 나랑 토론을 한다고 시켜요. 근데 토론을 하나의 AI랑 하는 게 아니라 5개 정도의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1번 AI는 너는 20대고 최근에 입사를 해서 새로운 정보는 잘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건 몰라. 그런데 너는 말을 막 하는 애야. 네. 2번 AI는 너는 이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고 아주 이제 진중한데 그 대신에 꼼꼼해.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5개를 줘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내가 5명의 AI와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제는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자, 너네가 먼저 대화를 쭉쭉 이어나가고 내가 그 다음에 너네 5명이 다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내가 대화를 할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딱 던져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막 싸워요. 막 얘기를 해요. 막 단톡방에 같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단톡방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야야야 그거 말고 요렇게 얘기를 해봐. 그럼 또 이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면 자 3번 AI 네 생각으로 보고서를 한번 써봐. 그럼 보고서를 써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보고서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 챗GPT 세팅도 되고 그런 세팅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GPT에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거 세팅 안 하고 주제만 주는 거죠. 야 오늘 내가 방송 뭐 할 건데 자 너네 5명이서 토론해봐.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얘기하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실제로 좀 쓰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시네요.
아니 뭐 그 AI를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그 말이 되게 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잘 쓸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책을 내는 이유예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게 두렵잖아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실 네. 그러려고 이걸 배우는 거죠. 네,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뭐 일자리를 뺏기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네.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나는 더 편하게 쉽게 돈 벌고 네.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네, 이런 쪽으로 그렇죠. 나아가야죠. 네네. 근데 중간에 잠깐 염려가 드는 게 좀 있어요. 아까 뭐 연애하는 그런 챗봇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바마 캐릭터라든지 트럼프 아니면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또 캐릭터화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특정 인물을 딱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네네. 이게 법적인 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생성형 AI 관련은요, 거의 다 아직 무법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이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토의를 하면서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써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바마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오바마의 캐릭터의 데이터를 어디서 넣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오바마라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외부 정보를 아까 파일로 계속 올리겠죠. 예를 들면 오바마의 연설이라든지 오바마의 책이라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면 특정 책의 내용을 제가 올려서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책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파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의 첫 번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각종 데이터를 넣어서 오바마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데이터 중에 오바마의 내용이 아닌 데이터가 10%만 섞여 있다. 그러면은 얘는 오바마처럼 대화를 잘하는데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오바마의 생각이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데드봇이라고 있는 게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데드봇? 네, 데드봇. 뭔가 죽은 챗봇이에요, 뭐예요? 네, 죽은 사람의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네, 그 캐릭터를 챗봇에 넣어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SNS에 생각보다 많은 흔적을 남겨놓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이게 이슈가 된 게 언제냐면 호주에 있는 한 작가가 자기 여자친구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친구의 SNS에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데이터들을 재조합해가지고 실제로 이 캐릭터 느낌이 나는 여자친구의 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봇하고 대화를 하면 이 봇은 예전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 뭐, 자기하고 내가 언제 갔던 여행이 상당히 즐거웠지?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화를 하는 요소에 그걸 느끼는 그때의 감정은 좋지만 만약에 뭐 1년 있다, 2년 있다, 이미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만약에 계속 대화를 그 친구랑만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게 과거에 이제 잊힐 권리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라고 불린 게 내가 온라인상에 흔적을 남겼는데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놔둘 것이냐? 아니면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가족들에게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싸이월드와 함께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그 챗봇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기의 데이터를 갖고 자기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의 캐릭터 챗봇이 남아있다. 그럼 과연 이 돌아가신 분은 그거를 받아들일까? 그걸 원했을까? 또 유가족이 원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기능이 어디까지 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이 돌아가신 분이긴 합니다만 음흠.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이순신 장군은 되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뭐 할머니나 여자친구는 안 되고 또 이것도 이제 어떻게 가를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뭐 이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에서의 좀 영감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이나 이제 고인의 유작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몇 년까지는 이제 그 사람에게 보호가 되고 그쵸. 이후에는 안 되는 뭐 이런 사후 것들이 70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벌써 한 반년 넘은 것 같은데 한 상조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 상조회사가 네. 저한테 챗봇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 어떤 챗봇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것 같으세요? 그 고인 되신 분하고 네. 뭐 한 49제 전까지만이라도 네. 어떻게 채팅을 좀 해보고 싶나. 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또 네.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뭐 단순하게 상조회사 뭐 가입 서비스 챗봇을 네. 만들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라운 건요. 예. 사람이 아니라 예. 죽은 고양이 챗봇 만들어줄 수 있냐고. 아 그래요? 반려동물 죽은 반려동물 챗봇을 만들어줄 수 있냐는 니즈로 연락이 왔어요. 그 고양이가 살아생전 어떻게 얘기를 좀 했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얘의 아까 캐릭터 챗봇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와의 있었던 어떤 기억들, 추억을 담아서. 추억들. 예를 들면 뭐 그 추억에 뭐 내가 고양이랑 언제 사진을 찍었고 막 이런 거 대화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를 같이 어떻게 놀러 보면 갔었고 그 이런 사람 우리 그 주인의 관점에서의 재정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 강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강아지랑 대화할 수 있는 느낌의 챗봇을 만들어줄 수 있냐 요런 요청이 왔었어요. 야, 희한하네요. 오히려 그게 시장성이 더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는데 저는 그걸 만드는 게 맞나 그래서 그때 거절하긴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가신 분의 데이터를 모아서 일종의 디지털 추모관을 만드는 건 이미 우리나라에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챗봇의 서비스도 되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쓸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참 우리의 그 생각의 어떠한 폭이나 넓이에 따라서 과연 이 서비스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정적으로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걸 또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거냐? 따져봐야죠. 저는 지금 불현듯 생각이 든 게 네. 경영자 챗봇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요. 훌륭한 세계적인 경영자 한 30명을 딱 넣어가지고 네. 이건희 회장님부터 아니면 그러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네네. 이런 분들을 다 넣어가지고 나한테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막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구루들한테 조언을 네. 얻는 거죠. 비슷하게 실은 제가 최근에 좀 쓰고 있는 몇 또 개가 벌써 있는데 또 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는 투자 관점에서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자자들의 정확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캐시우드 같은 돈나무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되게 공격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그쵸, 투자를 그쵸. 하고 워렌 버핏은 되게 어떤 좀 계속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그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4-5명을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주제를 던져줘요. 예를 들면 내가 테슬라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주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올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애뉴얼 리포트 같은 거 있죠. 연차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나 연차 보고서를 파일로 GPT에 올려주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분석해라 하면 그냥 분석을 하나만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분석을 자 너가 이제 아까 말한 워렌 버핏 관점과 뭐 이렇게 해서 5명이 한번 이 보고서를 놓고 토론을 해봐라. 네. 이런 것들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상당히 재밌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은 최근에 이거는 제가 해가지고 뭐 이건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실험적으로 써봤다가 괜찮았던 게 최근에 이제 AI 회사들이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그런 회사들 5개 정도의 애뉴얼 리포트를 올려주면서 자 너가 이 5개 회사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느 회사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지 한번 분석해봐 이렇게 시켰어요. 찍어주던가요? 네, 찍어줬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약간 조금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건 투자는 누구나 이제 답변이 본인 다를 수도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예를 들어서 한 3, 40% 손실 봐서 이제 따지면 이제 네. 챗 GPT가 그러는 네. 거죠. 투자는 본인 판단하에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되고요. 아, 근데 이렇게. 실제로 그러는 게요. 얘한테 예. 애널리스트 리포트처럼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마지막에 항상 얘가 어. 주식 투자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렇게 문장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까지 얘가 학습을 했네? 저는 이렇게 약간 느끼기도 했었어요. 역시 많이 배운 챗 GPT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네네. 조금 실전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음. 아니면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이 챗봇을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제 책에도 뒤에 보면 실제 그 챗봇 중에 쓸만한 것들 여러 개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우리가 요즘 배달앱 있잖아요. 예. 그 배달앱에서 되게 중요한 게 리뷰잖아요. 리뷰. 아, 리뷰. 그쵸. 근데 사람들이 리뷰를 썼어요. 네. 근데 제가 댓글을 빨리빨리 달아야 되는데 어떨 땐 너무 바빠서 못 다시잖아요. 사장님 댓글. 그쵸. 그래서 이제 리뷰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GPT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GPT에 검색을 하면 사장님들의 댓글을 얘가 대신 써주는 이러한 GPT가 있습니다. 그 고객의 댓글을 긁어와서 입력하면 그렇죠. 여기엔 이렇게 답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실제로 이거 예전에 제가 탁치네. 봤던 것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이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너무 배달하느라 바빠가지고 예. 그 배달앱의 리뷰에 사람이 되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손님 죄송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날짜를 봤더니 1년 있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바쁘니까 좋은 거에는 손님 감사, 나쁜 거에 손님 죄송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도 1년 있다 쓰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리뷰해주는 GPT한테 제가 인풋으로 예를 들면 닉네임 땡땡이 주문했을 5번 주문 메뉴 치킨 리뷰 내용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얘가 누구님 안녕하세요. 와우 벌써 5번째 주문이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치킨 드셨다니까 보람찹니다. 이러면서 소중한 리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리뷰를 4줄 정도 쓰고요. 맨 밑에다가는 또 당일 정육한 햇섭 인증 100% 국내산 다금 마늘 사용 이렇게 별표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까지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정말 수많은 리뷰가 있는데 그 리뷰에 하나하나 답변 달라면 이거 스마트폰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리뷰 내용만 넣어주면 답변을 한 4-5줄 이상 이모티콘과 합키 있으면서 중요한 걸 딱 쓸 수 있으니까 그거 계속 붙여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네. 우리 사장님의 성향, 그쵸. 나의 성격 네. 이걸 넣어서 또 캐릭터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약간 까칠하게 계속 해도 아시겠지만 까칠한 느낌이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계속 이제 브랜딩이 되면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식의 캐릭터네. 댓글을 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챗GPT 이제 이 챗봇을 만드는 기술을 조금 아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우셔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대화하면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아예 그냥 우리가 밀키트처럼 쭉 문장을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대화를 주는 방식에 너 지금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은 너는 지금부터 까칠한 답변을 잘하는 리뷰어다.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네요. 근데 그 네.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충청도 지역의 가게야. 그러면은 네. 백종원 사장님처럼 답변해줘 하면은 또 오셔요 이렇게 달아줄 수도 그렇죠. 있는 예를 거고. 들면은 근데 그거를 얘가 이제 백종원 사장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네. 예시를 또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프롬프팅의 기술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얘가 사투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말은 뭐뭐 하셔요, 뭐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된다. 사투리를 가르쳐 줄 수도 네,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투리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 거의 직원 교육해서 쓰듯이 네. 그게 또 무궁무진하게 또 다 되는 챗 GPT의 세계입니다. 네네, 와, 그렇죠. 신기합니다. 네. 교육의 영역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또 반대로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번역도 그냥 인공지능으로 실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굳이 이것까지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특히나 이 어린 세대들, 제가 이제 챗봇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들, 지금 10대 전우들이요, 1년 동안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 데이터이긴 한데 미국에서 네. 챗 GPT를 처음에 쓸까 말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조사를 보면 미국 교사와 학생 75%에서 80%가 이미 챗 GPT에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실제 CNBC에서 윌튼 패밀리 재단의 임팩트 리서치가 야.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한 건데 네. 1년 사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 비율이 1년 전에 비해서 교사는 24% 증가했고 학생은 38%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용량도 크게 늘어난 건데 저는 이것보다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학생 중에 70%가 AI 챗봇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부모 중에서도 68%가 아주 이 챗GPT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예.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AI 챗봇이 다 해주면 이거 질문하면 답변 나오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은 얘가 가끔씩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이러면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육의 방식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이러한 이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봤더니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찾아와라가 아니라 실은 저도 이번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의 그 과제 방식을 바꿨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와라고 시키잖아요. 네. 그럼 그건 검색하거나 챗GPT가 다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챗GPT랑 토론해 오라고 시켜요. A라는 주제에서 네가 실제로 챗GPT랑 토론을 해. 그래서 그 토론을 한 내용을 가져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가 느낀 바를 정리해와. 이렇게 시켰어요. 와, 그러면 도움이 되겠네요. 너무 도움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AI와 왜냐면 AI는 그때그때 또 답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토론을 했었던 내용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그걸 갖고 같이 상의를 하고 선생님이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른바 이 교사들이 최근에 많이 시도했던 플립 러닝, 그러니까 거꾸로 교육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어떤 좋네요. 주제를 던져놓고 미리 공부를 해오고 그 공부해온 걸 갖고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걸 할 때 AI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야, 너 챗GPT랑 해봐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할 때 반드시 부모님하고 같이 하셔야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서 좀 잡아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답변을 할 때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자기가 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야,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한번 대화를 해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집안에서도 충분히 기존의 생각들을 끌어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토론의 훈련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도구가 나왔다고 그냥 기존의 교육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에 맞게 우리의 교육하는 방식이나 학습하는 방식을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이 친구는 원래 교육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원래 끌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내게 할 수 있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검색으로 단답형, 정답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토론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생각하는데 그냥 AI의 도움을 받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의 상대방이 되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AI의 와. 정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놓고 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너무 좋네요. 이게 교육적으로 유익한 거였네요. 같습니다. 네, 저는 관점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협으로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챗봇 2025 트렌드 앤 활용 백과, 이 책을 직접 쓴 김덕진 소장님께 심쿵 한방 핵심 구절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문장을 직접 뽑아주신 이유는요? 제가 볼 때 지금의 AI는요, 일종의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도구로 진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는 걸 써서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지게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궤도를 막 그린다.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파워포인트가 사람을 대체한 게 아니라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챗봇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아까처럼 치거나 말하면 되니까 해보니까 되던데요가 돼요. 단 얘는 기존의 AI랑 이 기존의 컴퓨터랑 다르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답을 계속 주기 때문에 얘가 정말 그럴듯한 답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계속 시도해보고 대화해보다 보면 아, 이런 새로운 친구랑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겠구나라는 노하우를 익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노하우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기후도 그렇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듯이 AI 시대에도 이 AI에 또 적응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항상 많이 배웁니다. 우리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 챗봇 2025 트렌드 활용백과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